안녕하세요. 지은지한쌤이에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17강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개념으로는 마지막 강의예요. 다음 지역사 강의 있는데 그건 앞에서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용상 그리고 교과서상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네요. 벌써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하다니 함께 따라오신 학생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같이 또 힘내서 또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은 여기도 항상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수능에. 그럼 뭐가 나오게요? 무조건 연표 문제로 출제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현대사의 내용을 쉽게 물어보진 않고, 현대사의 내용을 막 심화되게 물어보진 않고, 연표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도 위주로 암기하는 게 우선이고요. 기본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자민당 55년 체제거든요. 이게 55년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사료를 통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사료의 힌트를 통해서 이게 55년 체제인지 알고, 그 55년 체제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래서 그럼 55년 체제 연도도 알고 선지 연도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현대사는 대부분 연표이기 때문에 연표도 알고 기본적인 내용까지 알아두면 틀릴 일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신은 여기까지 보통 안 가죠. 그러니까 앞에서 진도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학교 진도가 그렇게 쑥쑥 나가진 않잖아요. 어떤 과목이든 한국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나머지 과목은 내가 모르겠어. 떠합사에도 그렇고 나머지 그 다른 사탐 과목이나 과탐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네. 거기들은 끝까지 진도 잘 나가나요? 내신할 때? 궁금하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내신에서 2학기 기말에 보통 하는데 잘 그러니까 나까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간다 하면 그 연표 내용 위주로 잘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거 위주로. 자, 그러면 내용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각 국가 내에서 동아시아 6개 국가에서 정치와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대한민국, 대만, 그래서 이 셋을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죠. 이 셋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성장과 정치를 좀 보고, 중국, 그리고 북한과 베트남 묶어서 하나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정치 발전 먼저 보고 그 다음 경제 성장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같은 시기에 정치랑 경제를 보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쭉 보고 경제 쭉 보는 걸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1950년대 먼저 볼게요. 미일 안보 조약, 우리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하면서 배웠었죠. 이 미일 안보 조약으로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일본 내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심화돼요. 보수 세력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도 다시 군대를 갖고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해서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진보 세력은 평화헌법을 유지하고 미일 안보 조약 개정을 반대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자, 보수 진보가 있어요. 보수 정당이 안보 강화를 주장하니까 이 진보, 일본에서 사회당이라 그래. 진보 내에 좌우파가 또 있는 거야. 이해 가요?
이렇게 큰 정당들은 그 안에서도 파가 많이 갈려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 정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세력을 더 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파가 나뉩니다. 그래서 일본의 진보당 내 안에서도 좌우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끼리 연대해요. 왜 연대한다고? 보수 정당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이 보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사회당이 이렇게 좌우로 통합하니까 보수 정당도 저 거대한 진보 정당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크게 하나 생겼어.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또 밀릴 것 같아. 보수 세력도. 그래서 보수 정당이 당시에 자유당과 민주당이 있었어. 얘네는 당은 다른데 같은 보수 계열이야. 이해가요? 자, 지금 사회당 내 좌우파는 둘 다 사회당이에요. 그래서 사회당 안에 좌파 우파 이렇게 얘네가 결합해서 통합을 한 거고요. 보수 정당은 당이 달라. 자유당 하나, 민주당 하나. 근데 둘 다 보수 계열인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진보 쪽 계열에서 사회당이 먼저 통합을 하니까 그 다음에 보수 정당도 그 거대한 사회당에 맞서기 위해서 세력을 통합한다. 그래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당이 뭐예요? 자유민주당이에요. 이해가죠? 이 과정 꼭 이해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이 과정은 사료로 많이 물어봐요. 자, 그렇게 해서 수립된 체제가 55년 체제예요.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55년 체제의 원래 뜻은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 체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55년 체제, 왜 55년 체제겠어요? 55년에 진보 사회당과 보수 자민당이 동시에 탄생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양당이 딱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게 55년이니까 그때부터를 55년 체제라고 한다. 이해가죠? 근데 이 55년 체제 동안 자민당이라 쓸게요. 자유민주당을 줄여서 자민당이라 그래. 자민당이 이제 55년 체제 동안 장기 집권을 하는 거야. 이해가죠? 몇 년이야? 여러분 제가 산수에 약합니다. 문과여서. 38년이죠? 맞나? 맞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 38년 동안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하고, 자민당은 38년의 55년 체제 동안에 혼자서 집권을 합니다. 아시겠죠? 경제 우선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자민당. 여기까지가 1950년대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민당이 어쨌든 집권을 잡았으니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했겠죠. 본인들이 원했던 정책은 뭐야? 여기 나오는 평화헌법 개정과 미일 안보조약 개정입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사회당이 안보투쟁이라는 걸 전개해요.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헌법 수호를 주장하고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을 반대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뭐 성공하지 못하고 자민당 주도로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미일 군사적 유대가 더 강화됐고 협력도 강화됐고 또 일본 내에서 군비도 확장하게 됩니다. 이 흐름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70년대 76년에 로키드 사건이라는 게 발생해요. 근데 자민당 총리가 미국 로키드사 미국 군수업체예요. 미국에서 무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자민당 총리가 거기서 뇌물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한번 떠들썩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80년대는 교과서였고 이제 90년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민당이 93년까지 집권을 하는데 이제 슬슬 경기 침체도 찾아와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방금 로키즈 사건에서 봤듯이 자민당이 부정부패가 많았죠. 그래서 점차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1993년 55년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해요. 국회에서. 그리고 비자민당 연립내각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자민당 이외의 다수당이 다시 자민당 이외의 여러 정당들이 연립 정권을 수립해요. 그래서 그때 총리가 호소카와 모리히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소카와 연립내각이 출범을 해요. 55년 체제 붕괴 이후에.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얼마 못 가서 자민당 연립정부도 등장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2009년에 일본의 민주당이 집권을 해요. 그래서 단일 정당 최초의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이랑 비자민당 연립 정권이랑 차이를 지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비자민당 연립 내각은 이렇게 의석이 있으면 자유민주당이 1당이긴 해요. 자유민주당이 1당이야. 국회에서 1당,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긴 했어요. 대신에 50%가 안 되는 거야. 대략 43%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나머지 다수당이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1당이 되는 거야. 이게 가죠. 그 나머지 정당들이 손을 잡고 거대한 연립정권을 수립해요. 그게 비자민당 연립정권이야. 여러 소수 정당들이 손을 잡아요. 이 한 47% 돼. 여기가 더 많죠? 여기가 그래서 다수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고, 이때는 민주당이 그냥 단독 정권으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50%도 넘겨요. 그래서 단일 정당 최초의 정권 교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내가 50% 과반도 넘고 50% 넘겼단 말이에요. 1당이 돼.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을 교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차이 구분 가시겠어요? 작년 수능에 민주당 집권에 관한 연표 문제가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료에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집권했는지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비자민당 연립정권 수립과 민주당 정권 수립 내용을 좀 구분해서 학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분해서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그 이후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책을 실패해서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잡았고요. 그때 총리가 아베예요. 아베는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자민당은 우경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원래 자민당이 보수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 하던 보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경화 정책이. 그래서 평화헌법 개정 시도하고 자위대 지위도 강화하고 집단 자위권도 인정해서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있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성장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파탄나요. 네, 6.25 전쟁 특수와 미국의 경제 원조로 경제를 회복합니다. 1950년대 산업구조는 중화공업, 전자산업, 무역 자유화 위주로 산업을 육성해 나가요. 그 이후에 1955년부터 73년까지는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뤄냅니다. 엄청 막 치고 나갔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요.
일본이 진짜 잘 나갔어요. 그리고 64년에 도쿄 올림픽도 개최합니다. 근데 1970년대 하면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찾아옵니다. 석유 파동이 뭐냐면 그 중동의 여러 위기로 유가가 급등해서 이 석유가 또 산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중동에서 한번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해요. 그만큼 석유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한국사 배워보면 석유 파동 때 경제 어렵다고 나오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와요. 이때는 뭐 신기술 개발, 경영 합리화. 경영 합리화는 뭐 인원 줄이고 지출 줄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요. 그래서 80년대는 다시 첨단 제품 생산과 수출이 증가해서 일본 경제가 호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던 일본을 견제하려고 누가 등장해요? 미국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이랑 일본이랑 무역을 할 때 계속 미국이 무역 적자를 봐요. 그러니까 일본 물건이 미국에서 너무 많이 팔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보고 일본 애들 오히려 더 계속 잘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무역 적자만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체결합니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 뉴욕에 있는 호텔 이름이에요. 플라자 호텔. 거기서 5개 국가가 합의를 했다 해서 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5개 국가가 모여요. 거기서 합의한 주요 내용은 엔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건 1달러당 엔화의 값이 싸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경제적인 원리인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해 한번 시키려고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과정이 엔화 가치 상승이야. 오케이? 1달러당 2,000엔에서 실제로 이렇지 않아요. 실제 환율이 달러 엔 환율이 당시에 1달러당 240엔이었대요. 근데 그냥 제가 보기 편하게 써놓은 거야. 알겠죠? 이해하기 편하라고 숫자적으로. 그래서 1달러당 2,000엔에서 1달러당 1,000엔으로 바뀐 게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일본 안에서의 변화예요. 기존에는 2,000엔을 가지고 미국산 사탕 하나를 샀어. 근데 그 사탕은 미국에서 1달러짜리예요. 이해가요? 2,000엔을 주고 사탕 한 개를 샀어. 근데 그렇게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1,000엔에 사탕 한 개를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2,000원으로는 사탕 2개를 살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산 물건이 싸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일본 안에선. 이해가죠? 반대로 미국에서는 1달러로 일본 사탕 한 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일본의 엔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일본 사탕을 사려면 2달러를 줘야 돼요. 그럼 사탕 한 개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일본 수입품이 비싸져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일본 수입품이 비싸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일본 물품을 잘 안 사겠죠. 비싸니까. 대신에 일본에서는 미국 물품을 많이 사겠죠. 싸니까.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일본의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더라도 큰 문제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 문장만 이해해도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한번 원리를 설명해보자. 이해시켜보고자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결론 여기까지. 엔화 가치가 상승하니 일본 수출 기업이 어려워진다.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이 수출 기업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낮춥니다. 대출의 이자를 싸게 해줘요. 금리가 낮아지니
저금리가 형성되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걸 주식과 부동산에 빵빵 투자해요. 그게 거품 경제 혹은 버블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거품 경제라는 말? 그러니까 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누구 돈이야? 내 돈이 아니죠. 은행 돈이잖아. 그러면 이건 언젠가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야. 이게 가죠. 그래서 내 돈도 아닌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 투자가 활성화되는 거지, 일본 내에서. 근데 언젠가 이 원금은 갚아야 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갚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폭락해요. 이때부터 일본 장기 불황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 가나요? 이 경제적인 원리를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이런 이 교재에 써있는 내용만으로도 이해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다? 연도다. 그냥 플러자비 85년, 일본 장기 불황 91년 이렇게만 알아도 돼요.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선지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료에 일본 현대사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사료에서 나오는 주제는 55년 체제 아니면 일본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료에서 깊게 줄 수 있는 건 55년 체제와 민주당 집권 내용 뿐이었고, 지금까지 준 건 나머지는 선지로만 연도 알아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 안 되더라고.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대한민국입니다. 잘 안 나옵니다.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고 역시 선지로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한국사 시간 때 다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시 또 간단히 이 파란색 밑줄 쳐진 부분이 선지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수업을 해볼게요. 자, 정치 발전부터 보겠습니다. 6.25 전쟁 및 남북이 분단돼요. 이게 53년이죠. 그리고 이승만 정부. 이승만은 뭐 48년부터 60년까지 집권을 해요. 이승만은 반고문 명분으로 내세웠죠. 그리고 두 차례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근데 이승만이 마지막 대선 때 60년 대선이었죠. 거기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발발하고요. 전국적인 시위 때문에 이승만이 하야 합니다. 그 다음 장면 정부가 수립돼요. 그런데 장면 정부 1년 뒤에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합니다. 박정희는 당연히 반공도 있었지만 경제 개발을 우선으로 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삼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해요. 61년부터 63년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박정희 군정이라고 그래서 박정희가 군인 신분으로 정치를 했고요. 실제 대통령이 된 거는 63년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군정까지 포함해서 보면 박정희가 61년부터 그 유신 포함해서 79년까지 집권을 해요. 18년 동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는 지금이야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이승만과 박정희가 대부분이에요. 이승만이 12년, 박정희가 18년 했어. 그래서 한국사 공부할 때는 이 둘만 잡아도 몇 문제 많이 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사 공부할 때 팁이고요. 박정희가 79년에 사망할 때까지 정권을 잡습니다. 삼선 개헌을 장기 집권하고 72년에 10월 유신을 선포하죠. 그래서 유신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냥 그 왕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통령의 권한이.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이 돼서 이제 박정희 유신 반대 운동을 시민들이 전개하죠. 그래서 부마 민주항쟁 이런 것도 전개를 해요. 긴급조치 철회,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합니다. 긴급조치가 뭐냐면 이제 유신헌법 이후에 도입된 제도인데
박정희가 긴급조치라 해서 발표를 하면 그게 헌법보다 우선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과 같은 거죠. 그래서 긴급조치는 총 9번 발표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역사상. 어쨌든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게 긴급조치였다. 그래서 이제 부마 항쟁에서 긴급조치 철회 박정희 정권 퇴진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 박정희는 꿈쩍도 안 하다가 김지규한테 총 맞고 죽죠. 그게 11.6 사건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죽고 유신 정권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박정희 죽고 나서 다시 민주화가 오려나 했는데 12.12 사태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작년에 영화 서울의 봄 그게 12.12 사태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살짝 불쾌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칫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되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고 생각하고 그 영화 자체도 너무 속도감 떨어지지 않게 긴장감 유지하면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분들 연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역사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수능 끝나고 한번 보는 거 추천드려요. 전두환의 군인 세력들을 신군부라 그래요. 박정희 군정이랑 비교하려고 그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로 정권을 장악했죠. 당연히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몇 번째 군인이냐 이러면서 물론 두 번째긴 하지만 너무 오래 했잖아요 박정희가. 그래서 또 군인이냐 하면서 이제 반대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유신헌법 철폐, 유신헌법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하고 신군부 퇴진하고 비상계엄 철폐하자. 박정희가 죽고 나서 비상계엄이 선포됐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 철폐하자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시위를 주도를 했는데 시위를 주도하던 중에 대학생들이 먼저 문 닫고 들어가요. 이러다간 전두환이 그 군사적 행동을 하는데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멈췄는데 이 틈을 타서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정치 활동을 금지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대학생들의 시위 주동자로 김대중을 지목한 다음에 김대중을 체포해요. 그리고 광주를 선택해서 군인들을 보내서 시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게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다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동아시아에서 하니까 안 나와요. 근데 다시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면 5월쯤 그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던 중에 전두환에게 군사적 행동에 빌미를 주기 싫어서 시위를 접었다. 근데 전두환이 마침 비상계엄 전국 확대하고 정부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뒤이어서 김대중을 그 시위 주동자로 지목을 하고 광주를 선택한 거죠. 광주를 선택해서 광주 시민들을 탄압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에서 대규모 시위도 전개하고 시민군도 조직을 했죠. 이게 일주일간 전개됐는데 모두 계엄군에 의해 진압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제 80년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두환이 80년에 유신헌법에 입각해서 대통령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81년에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7년 단임제 7년 한 번 대신 간선제로 대통령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도 대통령 2번 해요. 전두환도 대통령 2번 했다. 뭐 이거는 굳이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81년부터 88년까지 대통령을 하죠. 근데 이제 전두환 임기가 끝나갈 때쯤에 시민들이 직선제 요구를
또 전개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직선제 요구 시위가 많이 확산됩니다. 그때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 국가의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걸 4.13 호헌 조치라고 합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조치예요. 자, 간선제 헌법을 고수하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6월 항쟁으로 87년 6월에 시위가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오케이 해서 직선제 개헌을 달성해내죠. 그래서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88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선출할 때부터는 이제 직선제로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왜 노태우가 됐냐? 이제 노태우랑 전두환이랑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태우가 되긴 쉽지 않았는데, 야권이 그때 김영삼, 김대중으로 분열하는 바람에 야권표가 갈리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야권표 합치면 노태우보다 많았는데 야권에서 자기들끼리 대통령 해보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노태우 정권입니다. 88년부터 03년까지 노태우가 하고요. 03년이 뭐야? 93년까지? 죄송해요. 산수에 약하네요, 진짜. 노태우가 하고 93년부터 98년까지 김영삼이 합니다. 이제 김영삼은 그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때까지 민주화 운동을 한 민주투사였거든요. 그때 이제 막 독재 반대하고 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 반대쪽 왼쪽에 서서, 이제 박정희 전두환을 보수 쪽,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수 쪽 오른쪽이라고 하면 김영삼은 왼쪽에서 김대중이랑 같이 민주화 운동을 많이 전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태우가 처음 대통령을 한 이후에 총선을 치렀는데 대통령은 본인이 됐지만 국회에서는 야당이 많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걸 여소야대라고 하죠. 그래서 노태우가 여소야대면 대통령이 정치하기 힘들어요. 윤석열 정권도 그랬죠. 그러니까 김영삼, 김종필한테 합당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김영삼은 자기가 평생을 그 군인들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오케이 해버리는 거야. 이해 가죠?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도 나름 경력이 많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합당을 해버려요. 이거 3당 합당이라 그래. 자, 김영삼이 이것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었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적에서 친구가 돼버린, 적에서 동료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의 이 3당 합당에 힘입어서 그 다음에 대통령을 하고요. 98년부터는 03년까지는 결국에 김대중이 사수만인가 대통령을 합니다. 이때를 여야 간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김영삼도 어쨌든 노태우, 전두환과 같은 정권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건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 전에 정권 교체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때 장면 정부 때인데 이때는 시위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죠. 그래서 평화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최초의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한 건 김대중 정부 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렇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자, 경제 발전 보겠습니다. 6.25 전쟁과 남북분단으로 경제가 혼란돼요. 당연히 못 살았죠. 우리나라 50년대만 해도 진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물자 원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소비재 공업이 발달해요. 소비재 공업이 경공업, 그냥 가벼운 물품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제분, 이 밀가루거든요. 설탕, 섬유, 이런 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값싼 물건들 판매해서 수출해서 나름 수입도 얻고 그래요. 그리고 농지개혁도 추진해요. 이승만이. 우리는 유상분배, 유상물수 해가지고 농지개혁 추진하죠. 이거 한국사 때는 자세히 배우는데 우리는 뭐. 자, 그 다음 62년에 박정희가 61년에 군정을 시작하는데 62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자본과 국내 값싼 노동력을 합쳐서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공업 중심이야. 그러니까 면제품들 아니면 밀가루, 낙가 뭐 이런 거 싼 경공업 물품들을 많이 판매하자. 신발 뭐 이런 거 많고요. 가발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수출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내자. 이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이건 역시 선지로만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박정희가 베트남 전쟁을 파병했기 때문에 전쟁 특수도 누리고요. 그래도 이제 60년대 말부터 연 10% 이상 경제 성장률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70년대 넘어서는 박정희가 중화공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중화공업도 많이 육성하고요. 하지만 2차 석유파동으로 살짝 우리도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전두환 정부 들어서는 삼저호황이라 해서 유가도 낮고 기름값도 낮고 달러도 낮고 금리도 낮아서 경제 활동하기 굉장히 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활발해지고 첫 무역 흑자를 우리가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네 나라가 아시아 4대 신흥공업국이 돼요. 우리도 포함돼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지죠. 경상수지 적자도 누적되고 매체가 증가해서 빚이 많아지는데 달러가 그 빚을 달러로 갚다 보니 달러가 떨어지는 걸 확인을 못했나 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IMF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빚을 갚다 보니 달러를 많이 써서 달러가 없으니까 IMF로부터 달러를 빌린 거예요. 달러를 얼마 빌립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극복하려고 부실기업 정리하고 외국 자본 유치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실업자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때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애꿎은 시민들이 가장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군모으기 운동 실시해서 금은 국제적인 화폐니까 많이 이제 달러 빚 갚는데 쓰죠. 그러니까 이게 IMF가 김영삼 말 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김대중이 취임을 하죠. 김대중 정권이 취임하자마자 이런 거 해서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 뒤로 2000년대 후반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예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들어봤죠? 이게 영화 빅쇼트 보면 잘 나와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미국 2008년 경제 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래도 이제 경제 11호도 달성하고 한중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하고 잘 살죠 지금은. 그러니까 해외 나가보면 이 한국만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역시 한국의 이런 사회 기반 서비스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교통, 뭐 와이파이, 인터넷, 그리고 편리한 거. 그러니까 뭐 식당 가도 제일 편리하죠. 한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문제점이 있죠.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이런 문제점만 잘 해결하면 진짜 더 압도적으로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타이완. 자, 그 다음 타이완의 경제성장과 정치 발전 보겠습니다. 그래, 타이완도 요 정치 2000년대 이후 정치 상황이 조금 시험에 나오죠. 근데 요 부분 말고는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제스가 중국 국민당을 데리고 1949년에 대만으로 이주합니다. 장제스가 계엄령을 선포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엄령이 뭔지는 작년
일을 겪어서 다 알 거예요. 계엄령은 군대가 국가를 지배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이제 국민들을 좀 더 강하게 탄압한다고 해야 되나? 좀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계엄령이에요. 이걸 얘네는 40년 가까이 해버렸어. 장제스가. 그래서 국민당 일당 지배체제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정치 독점하고요.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 79년에 가오슝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메이데라오라는 잡지사가 집회 허가를 신청했는데 집회 자유가 없으니까 허가를 안 해주죠. 메이데라오가 강행해요. 그래서 이때 타이완 정부가 너무 과하게 진압을 한 거야. 사람들 죽고 다치고 그랬겠죠. 그래서 타이완에서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었고요. 이때 시위대를 변호한 변호사가 천수이벤이라는 인물입니다. (2000년에) 총통에 당선되는 인물이 천수이벤이야. 이 사람이 훗날 총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인도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그동안 국민당에서만 나왔는데 처음으로 민주진보당 총통이 당선되는 게 2000년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80년대에서도 민주화운동을 계속 전개합니다. 그래서 87년에 일부 섬 제외하고 계엄령을 해제하고요. 복수정당제를 실시해서 여러 정당들이 설립합니다. 마침내 총통도 직선제로 개헌해서 천수이벤이라는 민주진보당 출신 총통이 당선되게 됩니다. 이후에 양당 체제가 수립되고요. 민진당, 국민당. 근데 민진당이 부패 사건 때문에 또 국민당이 재집권했다가 2016년에 민진당이 집권했다가 양당이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됩니다. 타이완의 경제성장은 정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보겠습니다. 자, 가볍게만 보셔도 돼요. 50년대 통화개혁과 긴축재정을 실시했다. 그렇대요. 농지개혁을 해서 농민에게 토지도 지급을 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경제를 좀 활성화하려고 개발했는데 대만은 이거나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요. 그리고 경공업 육성에서 수입품을 대체하고요.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도 성장했다. 그리고 미국도 경제 원조를 해줬다. 그리고 막 경지건설 4개년 계획도 추진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다. 이제 1965년에 미국이 경제 원조를 중단하지만 우리도 중단해요. 이때쯤인가? 그래도 얘들은 수출 촉진 정책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연수출 18%를 달성했대요. 미국이 중국이랑 수교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됐지만 계속 성장을 합니다. 2000년대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대요. 그래서 80년대에는 3조 호황을 얘네도 누리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함께 아시아 4대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경기 침체가 살짝 찾아오죠.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부실기업 정리하고요. 외국 자본 유치하고 규제 철폐해서 점차 안정적 성장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자, 타이완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기 정치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험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다음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도 너무 잘 나오죠. 이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덩샤오핑은 너무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정치 경제를 따로 구분하진 않고 이렇게 쭉 학습하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 각 사건의 특징도 자세하게 보고. 건국 초 중국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중국.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농민들에게 토지 분배하고요. 주요 산업을 국영화, 나라별로 만들고 생산수단도 공유합니다. 사회주의 정책의 기반이죠. 1차 5개년 계획을 53년에 수립해서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도 진행하려고 하고요. 농업 집단화를 위해서 합작사를 조직합니다.
농민 대부분이 합작사에 가입해요. 농업 집단은 뭐냐면 이렇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여기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게 사회주의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어디 마을, 우리나라 같은 마을 동네 사람들이 같이 노동하고 대신에 거기서 나온 생산물은 이제 같이 나누고 n분의 1 해서 정확하게 그게 농업 집단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대약지 운동 이전부터 농업 집단화를 실시했어. 그때는 근데 합작사였지. 합작사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등장한 바가 없으니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대약지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생산량이 늘지 않으니 농업공업의 대규모 증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약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는 대규모 수리 관계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논에 물이 좀 잘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추구하고 인민공사를 조직해요. 이 인민공사가 합작사에서 진화한 건데 역시 농업 집단화를 위해 만든 조직이에요. 그래서 집단 노동을 하고요. n분의 1을 하는데 그냥 n분의 1을 하지 않고 노동 점수제에 의해서 생산물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나눠주고 그런 건 있나 봐요. 모든 재산과 토지를 국유화해요. 이게 인민공사입니다. 인민공사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 부분에서는 철강 증산 운동을 실시해요. 그래서 마을마다 용광로를 제작해서 철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요. 이 철강 생산에 마을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실패하죠. 대약지 운동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 농촌 생산력이 저하돼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실패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건 어디 직장에 들어가면 느낄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진짜 많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물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쵸? 그래서 다들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농촌 생산력이 저하돼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찾아오고요. 그래서 쌀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 간 불균형도 심화돼요. 이 철강 증산운동 때 노동력을 동원하니 농사 지을 사람이 더 부족해. 그래서 농업과 공업 간의 불균형이 심화돼요. 뭐 기술 부족, 그리고 철도 뭐 깨끗한 철도 아니고요. 소련이 경제 원조를 중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합니다. 이때 이제 류사오치나 덩샤오핑이라는 실용주의자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살짝 수정해서 일단 먹고 잘 사는 데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실용주의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마오쩌둥은 이 대약지 운동의 실패를 책임지고 실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권해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일부 수정하고요. 개인의 생산과 자유시장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본인의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일으켜서 재집권합니다. 자, 문화대혁명 그럼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문화대혁명의 배경은 대약지 운동 실패입니다. 글씨가 너무 엉망이네요. 그쵸? 대약지 운동 실패로 마오쩌둥이 권력을 잃었는데 역시 한번 잡은 권력을 놓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이 잃은 권력을 되찾고자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투쟁을 주장해요. 류사오치나 덩샤오핑이나 썩은 자본주의를 추종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마오쩌둥이 권력을 다시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때 마오쩌둥이 홍위병이라는 걸 조직을 해요. 홍위병은 학생들 10대가 많아요. 10대, 20대 초반 애들을 데리고 걔들이 빨간 완장을 차. 그래서 홍위병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마오쩌둥을 맹목적으로 숭배해요. 왜 숭배할까? 난 모르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 실용주의자들 이제 실용주의자라고 해도 되고 얘는 마오쩌둥 반대파 아니면 혹은 자본주의를 주장한다 해서 주자파라고도 하거든요. 다 실용주의자 다 맞아요. 얘네들 제거합니다. 그래서 류사오치는 이때 숙청돼요. 그리고 중국 전통 문화도 파괴하고 지식인과 예술인을 탄압합니다. 중국이 대혼란이 찾아오죠. 그래서 막 홍위병 애들이 마오쩌둥을 숭배하니까 자기 부모도 죽이는 경우도 생기고 하여튼 나라가 개판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10년 동안 전개됐는데 결국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문화대혁명은 중단되고요. 중국 공산당은 훗날 이 문화대혁명이 실수임을 인정합니다. 이 마오쩌둥 다음으로 집권한 인물이 덩샤오핑이에요. 덩샤오핑은 가장 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개방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덩샤오핑은 흑묘백묘론이라는 이론을 내세워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어떻게든 잘 살면 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일부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4개 분야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농업, 공업, 국방, 과학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요. 대외 개방 정책을 펼쳐서 동남 해안 지역에 경제 특구를 설치합니다. 선전 경제 특구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외국 자본과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고요. 농업에선 인민공사를 해체합니다. 문제 많았던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가족 농업으로 전환해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맡깁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 내는 세금 말고는 개인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도 있게 해줘요. 사기업 설립도 허용하고요.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순 강화라 해서 덩샤오핑이 중국 남부의 경제특구를 순방해요. 그러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가속화하는 걸 남순 강화라 합니다. 덕분에 중국이 연평균 경제성장률 10%를 기록해요. 자, 이 개혁개방 정책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제는 성장을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부정부패가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시민들이 테난먼 광장에서 공산당 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게 테난먼 사건이에요. 정부가 강경 진압합니다. 이후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를 가입하고요. 2001년에 베이징 올림픽도 개최하고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2위에 올라섭니다. 그런데 한기는 여전히 소수민족이 독립을 요구하고요. 애국주의 교육도 강화하는 등 조금 잘못된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까지 중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입니다. 요 세 주제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 확실하게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북한과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잘 안 나와. 여기는 역시 파란색 글씨 위주로만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선지로 나오고요. 그나마 문제로 나온 건 도이버의 정책이
문제로까지 나와요. 요거 말고는 출제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북한, 요거는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터 볼게요. 자, 일당 지배체제입니다. 조선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고요. 대빵이 김일성입니다. 주체사상을 표방해서 북한 자주 노선을 전개해요.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북한만의 사회주의 사상을 주체사상이라고 하고, 김일성이 50년대 중공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농업 공업 간 성장의 불균형이 심화되니까 연양파라는 이제 공산당의 한 분파가 있어요. 김일성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서 반대파를 전부 죽여요. 그게 종파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내 비판 세력을 소멸하고 무조건 자기 말만 잘 듣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버리죠. 이때 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해서 주석제를 명시하고요. 주석이 당과 행정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냥 김일성 독재 체제를 더 강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도 독재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죠? 그리고 이제 핵무기도 개발하고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김씨 권력의 3대 세습까지 이루어집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요.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고 남북한 동시에 국제연합도 가입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고립이죠. 고립이 됐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중국과 또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요즘 다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레드팀 블루팀으로 다시 나뉘죠. 그래서 전쟁도 많고 다시 한미일이 좀 강화되는 것 같고 북중러가 또 서로 협력이 강화되는 것 같고, 근데 또 막 트럼프 관세 때문에 또 유럽이랑 미국도 사이가 안 좋고 참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얼른 이 혼란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경제 성장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역시 우리도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북한도 소련과 중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요. 그래서 3개년 계획도 실시하고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합니다. 사회주의산 부정, 국영기업화, 협동농장도 조직하고요. 이게 인민공사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진해요. 58년에는 천리마 운동을 추진해서 노동력을 좀 더 동원해서 생산력 향상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끌어다 쓴 거지. 근데 사람만 끌어다 쓰면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본과 기술이 더 추가돼서 기술 발전으로 생산력을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데 노동력만 투입했기 때문에 결국 한계를 보입니다. 그리고 61년에는 1차 7개년 계획도 수립하고요. 근데 소련이 경제 원조를 중단하니까 경제 침체도 한번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병법을 제정해서 외국 자본도 유치해요. 이제 90년에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다 몰락했죠. 소련 해체하면서. 무리한 중공업 정책도 추진했고 자연재해도 찾아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요. 이때 고난의 10년이라 해서 북한 사람들 진짜 많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 큰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경제에 또 성장을 해보자 경제 특구를 지정을 해요. 저쪽 나딘 선봉 국경선 지역에 경제 특구도 지정하고 남한과 교류를 좀 활발히 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금광산 산업, 금강산이죠. 관광도 시작하고요. 개성공단 사업도 진행합니다. 근데 뭐 북한은 이 스스로 나는 긁어부스러 만든다고 생각해. 왜 괜히 국제적으로 제재받는 행동만 골라서, 특히 핵개발 같은 결국 다시 제재받고 그런 바람에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요. 중국 의존 비중이 너무 커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북한 마무리하고요. 그냥 저 파란색 밑줄 친 것만 선지로 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독 문제는 절대 출제가 안 되고 북한은 낼 수가 없어.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다음에 출제 못 하실 걸. 북한 문제 단독은 절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로만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연도만 알아두셔도 무방하다. 베트남 보겠습니다. 베트남 통일 이후에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살펴볼게요. 베트남 공산당이 보수화가 돼요. 그래서 캄보디아 내전에도 개입을 하고 중국과 국경 분쟁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했지만 이런 사회주의 정책이 실패하죠. 사회주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사회주의는 실패한 사상이야. 여러분 그냥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면 돼요. 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이 또 경제 제재까지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베트남 식량난도 가중되고 경제도 악화돼요. 그래서 역시 얘네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장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해요. 다 똑같죠? 이걸 도이머이라고 해요. 도이머이 정책. 베트남어로 쇄신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1986년에 시작을 하는데 일단 경제 주체를 다양화해요. 모든 경제를 국가가 관리했던 거에서 혼합 경제 체제로 국가, 협동조합, 개인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특히 농업 분야에서 많이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하는데 개인 농가에게 농지도 대여해주고 농업세, 세금도 깎아주고 농업 부분 투자도 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개인이 판매할 수도 있게 해줘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결과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서 쌀 자급자족도 성공하고 1997년에는 세계 3대 쌀 수출까지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 수출도 많아져요. 베트남 커피도 유명하죠.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 교육도 확대하고 외국 자본도 유치하고 공업발전도 투자를 하고 중국과 관계도 다시 개선을 하고 미국과도 관계 개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다시 회복이 돼요. 하지만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 항상 문제는 뭘까요? 빈부격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정부패도 심화되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일당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한계가 있죠. 정치적으로 좀 폐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중요한 거 위주로만 봐도 돼요. 여기는 너무 그렇게 나머지는 그냥 한 번만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마무리하고요. 다음 지역사 수업을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사 개념 완성 끝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지역사 파트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